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동현 법무사고요. 안녕하세요. 대한공증인협회 공보이사로 있는 공증 전문 변호사 안경재입니다. 대한공증인협회 공보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양재동 아닙니까? 예. 양재동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제가 연도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맞나요? 제가 2013년대 예. 서울가정법원. 제가 양재동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 2011년부터 착공을 예. 시작해서 예. 1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기억하시고. 교대에 있던 네. 그래서 가정법원이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서울에 있는 많은 좀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정법원에서 이제는 드라마에서 보시면 우리 양재동에 있는 가정법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혼 많이 하시러 이제 예. 이쪽으로 오시는데 저희들 또 안경재 변호사님과 저는 또 양재에서 또 사무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협의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협의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의원 신청을 예. 하죠. 근데 이제 그냥 두 분만 있으면 두 사람만 있으면 이혼하는데 별 어려운 게 없을 텐데 꼭 우리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다양한 또 자녀와 관련된 제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안경재 공동 변호사님한테 물어볼 거는 일단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친권과 양육권 그러면 뭐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하죠.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법률상 계약을 하면 미성년자 혼자 한 계약. 그래서 아들 보고 가서 기타 하나 사라 했는데 우리 17살 된 아들이 가서 기타를 사왔어요. 근데 얘가 판단 능력이 보니까 좀 속아서 비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혼자 가서 기타를 사오면 제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부모를 법정 대리인이라 그래요. 네. 근데 혼인 중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부모 같이 행사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혼하면은 그게 만만치 않죠. 예. 그랬을 때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을 누가 해주냐? 이건 친권인 거예요.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뭐 적당히 한쪽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법률적 능력을 그렇죠. 완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네, 네, 요거예요. 결정권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다고 그렇죠. 보죠. 법률적인 개념이죠. 네. 근데 양육권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애가 어리니까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돌보는 어떤 사실적 행위에 대한 게 양육권이에요. 윤법무사님, 네. 그럼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항상 같은 사람이 될까요? 분리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육은 엄마가 하고 친권은 아빠가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친권은 아빠가 하면 약간 근데 좀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대개는 불편하죠. 일치하는 게 좋겠죠. 네, 네. 뭐 학교 가는데 뭐 엄마 도장 받아라 그러면 그쵸. 아빠 도장 받아라 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이혼할 때는 좀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지, 우리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또 아이를 좀 만나봐야겠죠. 네. 네, 그걸 면접교섭권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럼 뭐 보통 뭐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나오는데 보통 법원에 판례 보면 네. 저 법원에서 이제 판결하거나 이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는데요. 네, 뭐좀 협의원의 경우에 당사자들 좀 잘 정합니다. 자주 안 보는 게 가끔은 아이한테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친권 양육권을 들었는데 그러면 양육비는 뭐 어떤 개념인지 좀. 양육비는 아이의 미성년자 아이에 대해서 양쪽이 다 키울 의무가 있겠죠. 부양 그렇죠. 의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양 의무에 관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양육비 기준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름이 있는데 협의원 할 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법적인 의무는 이제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9세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부모가 해줘야 되고 협의원 할 때 좀 유연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 수도 있고 실제 저희 한 것 중에는 네. 한 30살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30까지도 양육비를 대주자 뭐 이렇게. 뭐 부모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원은 협의에 따른 거기 때문에 좀 뭐 법적인 최소한보다는 유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나이 30까지 부모님이 어떤 그랬던 것 같네요. 캥거루족인가요? 아니 지금은 이제 잘 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네. 자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고 이제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돈과 관련된 또 내용이 있잖아요. 위자료를 또 좀 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혼 사유가 뭐 예를 들어서 불륜이라든지 어느 한쪽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 네. 그 다른 쪽은 뭐 해서 결혼 생활하는데 한쪽이 바람을 펴서 그런 경우 그렇지 않은 쪽은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크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그래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협의원의 경우에 자유로운데요. 법원 판결은 제가 보기엔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통상 요즘 제가 소송을 안 해서 뭐 정확지 않은데 한 3년 전쯤까지 보면 법원의 위자료 금액은 보통 한 1000에서 3000? 근데 법무사님 같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정당하다는 거는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려면 문제잖아요. 근데
1000에서 3000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이쪽과 저쪽 입장이 좀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자료까지 알아봤고 또 하나 더 있죠. 재산분할이요. 네, 재산분할은 뭐 어떻게 좀 재산분할 진행이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업관계예요. 예, 이혼하면 동업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눠 가지면 그 합당한 기준이 뭘까요? 뭐, 각자 네. 기여한 것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잘라야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네. 뭔가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일에 그런 걸 계산하나요, 안 하나요?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법원의 기준은 그 각자 기여한 것만큼 나눠 갖는다. 이런 기준으로 판결을 해요. 그래서 명의가 꼭 누구로 있냐도 중요하진 않아요. 원래는 고유재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법무사님하고 저 어제 결혼했어요. 법무사님 집 한 채 가져오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이혼했다. 그럼 그 집은 누구 거겠어요? 법무사님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10년 생활했어. 갑자기 우리 집 결혼했다는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뭐 그래도 제가 여자 할게요. 알았어요. 그래서 법무사님이 우리 한 10년 결혼했는데 법무사님 집 한 채 가져왔는데 그동안 네. 벌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변호사 활동해서 제 월급으로 다 생활했어요. 근데 제 월급은 애들 키우고 뭐에 다 썼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법무사님의 그 지분, 네. 그게 온전히 법무사님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제가 기여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기여도만큼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어렵네요. 않죠. 참 대충 그냥 적당히 하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얼마만큼 잘 어필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겠죠. 그런데 예, 예. 공증은 협의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되게 원만한 선으로 협의를 시키죠. 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우리가 고려할 점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공증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협의위원 시에 좀 뭔가 고려하거나 좀 네.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재산 분할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합의를 쓰면 네.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음, 근데 재산 분할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협의를 해놓고 우리가 이혼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이혼 신고하고 그 다음에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있는 경우 좀 더 긴데 일정 기간 지나고 네. 그 다음에 법원 판사가 다 불러놓은 상태에서 협의 의사 확인하고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협의 이혼 신고를 해야 그때 이혼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협의 이혼에 관한 합의서 쓰고 기간이 오래 걸리죠. 맞아요. 그동안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못하겠다 그러면 협의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쓴 재산분할 협의는 대법원 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걸 좀 효력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협의 이혼이 깨졌을 때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때 그렇지, 재판으로 하죠. 우리가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 했던 협의를 좀 이혼하고 위험할 싶다. 때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대법원 판례는 그 재산분할 협의 자체는 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대신에 협의이혼한 과정을 자세히 쓰는 거죠. 누가 이렇게 재산을 형성하고 누가 이렇게 형성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렇게 나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재산분할 때 결국은 증거 싸움이잖아요. 그럴 때 이 협의이혼서가 강력한 증거로서 활동하겠죠. 그 내용을 이제 공증을 받으면 그쵸. 이제 공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협의이혼 내용을 적는 거예요. 적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는 거죠. 이건 왜 필요하냐면 당사자들끼리 쓴 문서는 이거 내가 안 쓴 건데 부인하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미술을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공증하면 공증은 공문서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도 공증인이 제가 네. 당사자 신분 확인하고 안경대 변호사님 다 책임진다는 거죠? 무서운데 어쨌든 뭐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희들 그쵸, 편안하게 그쵸. 하라. 네. 약간 이런 그래서 증거로서 여기있고 공증이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문서를 저희가 쓰는 거예요. 공증인이 공증이 쓰는데 이거는 효력이 뭐가 있냐면 아까 같은 효력 더하기 금전채무 돈을 얼마 지급한다. 아니면 협의원 따르면 이제 집을 언제 비워준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준다는 금전채무거나 아니면 인도 의무, 그러니까 집을 넘겨준다는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집행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재판 필요 없이 그 공직문서가 판결 같은 기능을 해요. 뭔 얘기냐면 돈 안 주면 그걸로 바로 상대방 재산에 경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비워주겠는데 안 비워주면 그 공직문서로 집행과 대동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협의위원 하면서 여기 공정사무실에서 뭐 어떤 그런 재산과 관련된 내용 협의를 보고 그것에 공정을 받으면 그쵸. 협의위원이 된 다음에 바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결이죠. 집행도 가능하다는 네, 소리죠. 가능하죠. 네. 네, 상대방이 만약에 부동산을 나누기로 뭐 돈을 주기로 얼마를 네. 뭐 주기로 했다 이러면 안 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경매도 그렇게 하고. 쓸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당사자들이 문서를 만들어 오고 저희가 확인해 주는 건 증거로서 기능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작성하고 금전채무나 인도채무에 강제집행 문구를 넣으면 이제 판결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협의 이혼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자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 법원에 또 협의원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 또 이럴 때 또 우리 안경재 공중 변호사님이 또 어떤 인증과 또 공증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뭐 권익을 좀 보호해 드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원을 하실 때 이제 뭐 서울가정법원 많이 오실 텐데 또 공증 제도가 있다. 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어떤 이혼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안경재 변호사님과 또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